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3장에 대한 적중 예상 문제 85페이지죠. 자,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1번. 다음 중 사질 토양에 비하여 점질 토양에서 재배된 양파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은 이랬단 말이죠. 이제 사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점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점토질의 토지를 말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질 토양에서 재배된 양파는 그 밑에 해설로 나와 있지만은 수확기가 늦어지기 쉽고 알이 작으며 양파 자체가 위로 좀 길쭉하게 위로 솟아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편의 짜임새가 치밀하고 외피가 두꺼우며 저항력이 강한 이러한 경향이 있다. 사질 토양의 경우는 사질 토양에서 양파를 키우면 수확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데 비해서 식질 토양이나 점질 토양의 경우는 수확기가 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질 토양에서 양파를 키우면은 알이 옆으로 퍼집니다. 옆으로 퍼지는데 점질 토양에서 양파를 키우면 길쭉하게 위로 좀 솟아오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질 토양의 경우는 좀 허술합니다. 허술하고 저항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점질 토양에서 자란 양파는 짜임새가 인편의 짜임새가 치밀하고 그리고 저항력도 강하다. 자,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번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토양상 고상 기상 액상. 고상이다라고 하는 이제 고체 상태, 그죠? 그래서 고체 상태, 고상, 기상, 기체 상태, 그 다음에 액상. 자, 이렇게 할 때, 이 비율이 일반적으로, 자, 우리 보면은 토양의 공극이 있죠. 공극 중에 이제 기공, 요거는 이제 공기가, 차 있는 대공극, 소공극,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 공극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분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체의 알갱이, 자, 이렇게 고상, 기상, 액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람직한이라는 삼상의 구성은 50%, 25%, 25%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대, 기상대, 액상의 구성비로 옳은 것은 50대 25, 25인데 자, 보기에 보니까 50대 25대 25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기상과 액상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토양 속에 있는 공극 속에 차 있는 공기와 그리고 수분의 양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이렇게 단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수분의 양이 공기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50대 25대 25 하지만 50대 5대 25보다는 50대 23대 2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액상의 비중이 조금 더 큰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2번을 정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50대 25대 25로 봅니다. 그러나 그게 보기가 없으니까 3번이 아니라 2번을 정답으로 택해야 되겠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양 수분 과다로 인한 습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습해를 입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습해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라고 묻는 게 바로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양의 통기 불량으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양의 공극이 있죠, 그죠? 대공극, 소공극 이렇게 이제 공극이 있는데 주로 대공극에는 공기가 차 있고 소공극에는 수분이 차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자, 어쨌든 그런데 수분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과다하다라고 하니까 그 공극 속에 수분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되지, 그지? 그럼 상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토양 속에 그만큼 통기가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걸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작물들의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의 활동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저하되게 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유기물의 분해가 좀 저하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습해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 보면 다음 중 토양 침식이 비교적 적은 과수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침식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식이 비교적 적은 것은 4번에 부초나 유기물 사용이 많은 것. 그래서 부초나 유기물 같은 게 많으면 아무래도 침식은 조금 그만큼 좀 침식이 막아집니다. 그제?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5번에 토양의 입단화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은 이랬는데, 자, 입단화, 토양이 여러 개의 입단으로 구성되어서 입단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토양을 입단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입단화가 되어 있는 토양이 작물의 생육에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죠. 자, 그러면 토양의 입단화를 가장 좋게 하는 것은 이랬는데, 다시 말하면 입단화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이런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유기물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유기물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게 되는 것이고, 유기물을 사용해주면 그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를 할 겁니다. 자, 미생물이 분해를 하면서 그때 점액이 분비가 됩니다. 자, 점액이 분비가 되면 이 점액이 입단을 촉진시켜주는 이러한 또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콩과 작물이 재배다라고 했는데, 콩과 작물은 일반적으로 잔뿌리가 많고 또 피복 식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토양을 서로 결집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단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석회를 사용한다. 자, 석회 칼슘을 사용한다. 칼슘을 사용하면 이 칼슘은 유기질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자, 칼슘 이온은 유기질의 분해를 촉진하는 이런 기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유기질을 분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점액이 분비되고 이 점액이 입단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칼슘 자체가 이러한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칼슘을 사용해 주면은 결국 입단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계량제를 사용함으로써 입단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토양 계량제, 다시 말하면 입단화를 촉진시키는 토양 계량제는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크릴리움이라든지 아크릴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입단화를 촉진시켜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5번의 문제에서 토양의 입단화를 좋게 하는 것은 했으니까 지금 설명한 것 중에 해당되는 게 바로 2번이죠. 유기물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번에 토양의 입단 구조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바르게 지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유기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유기물, 이건 입단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점토질은 아무래도 토양에 있어서의 점토질은 입단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질 토양의 경우에는 사질은 그냥 모래알갱이니까 이건 따로따로 놀지만은 점토 식질 토지는 약간 응기도록 해서 이렇게 입단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점토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석회는 칼슘 분자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석회는 토양 입자를 오히려 촉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입자의 결합을 촉진시키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이게 분해를 촉진해서 칼슘은 입단을 촉진하는 토지 결합을 촉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자, 여기에 비해서 나트륨이 나왔는데요. 이 나트륨은 반대로 입단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자 결합을 오히려 반대 역할로 그걸 방해하는, 그래서 입단을 방해하는
입단을 방해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칼슘은 입단을 촉진하지만은 나트륨은 입단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다음 7번에 토양을 입단 구조로 만들기 위한 토양 계량제에는 어떤 게 있느냐? 토양 계량제에는 아크리소일이나 크릴륨이 있다. 그래서 크릴륨이나 아크리소일 같은 것은 바로 입단화를 촉진시켜주는 토지 계량제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보면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옳은 방법은 이랬는데, 자,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석회류를 시용합니다. 그래서 석회류를 시용함으로 인해서 산성 토양을 중성화시키거나 약알칼리성으로 개량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 비료를 줌으로써 생리적 산성 비료를 줄이고 염기성 비료를 시비함으로 인해서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이런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옳은 방법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석회를 토양에 섞어준다 이랬죠. 그래서 석회를 섞어주면은 산성 토양이 개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9번에 다음 중 채소밭이 산성화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는데, 자, 산성화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자, 황산 암모늄을 많이 시비한다. 황산 암모늄 비료를 많이 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자주 관수한다는 건 물을 대준단 말이죠. 자주 물을 대주면은 결국 염기가 그만큼 물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염기가 토양 속에 있는 무기염류가 물에 씻겨 내려가 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염기가 부족하니까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토양은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산성화되는 원인이 되고요. 4번에 퇴비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퇴비는 산성 토양의 피해를 오히려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퇴비 속에는 많은 유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의 분해를 통해서 오히려 산성 토양의 문제점,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한 게 퇴비입니다. 그래서 9번에는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10번에 토양 수분이 과잉으로 공급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랬는데, 자, 토양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토양 공극에 수분이 많이 차 있으니까 공기가 차 있을 스페이스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통기성이 좋지 못하고, 그죠? 통기성이 좋지 못하면은 토양에서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이 뿌리들의 활력이 그만큼 억제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1번 한번 보죠. 자, 작물의 탄산가스 포화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랬는데, 이제 탄산가스 포화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물의 경우에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탄소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를 엽록체가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작용이 탄소 동화작용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따라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합성도 증가를 합니다. 이와 같이 광합성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더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더라도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일대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포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주면 광합성이 증가되지만, 이산화탄소 포화점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더라도 광합성은 증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산화탄소 포화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주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약 7 내지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화점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약 7 내지 10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얼마쯤 되죠? 대기 중에 약 78%가 질소고요. 21%가 산소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약 0.03% 정도 됩니다. 그죠? 자, 0.03% 정도 되는데 CO2 포화점은 이것의 7 내지 10배 정도니까 대충 약 3% 정도, 뭐 이 정도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더라도 농도가 3% 이상 증가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된다라고 해서 광합성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대기 중의 탄산가스 농도보다도 높다. 얼마나 높냐? 7 내지 10배 정도로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다. 다음 12번. 다음 중 토양 상도가 pH 6 이상에서만 경제적인 재배가 가능한 작물은 이랬는데, 자, 우리가 pH를 따질 때 pH 7이 중성입니다. 그지? 잘 알겠지만은 7이 중성입니다. 자, 그리고 7보다 pH 값이 낮은 게 상성입니다. 7보다 높은 게 알칼리성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pH가 6이다라고 하면은 약산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지? pH 6, 약산성. 그리고 약산성 이상에서만 경제적인 재배가 가능하다. 이런 작물은 어떤 작물이냐라고 했는데 시금치, 포도입니다. 그래서 시금치나 포도는 중성 내지 약알칼리성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포도나무고요. 자, 그게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밤나무 있죠. 밤나무는 오히려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요. 복숭아나무도 산성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복숭아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산성 토양에서는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이나 산성이라도 약산성이나 중성, 여기가 이제 제일 좋은데, 자, 산성 토양에서 아예 잘 자라는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다? 밤나무, 복숭아나무. 밤나무나 복숭아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금치, 포도는 약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시금치나 포도는 알칼리니까 약알칼리성. 그래서 이 경우에는 pH 6 이상 돼야 된다. 7이 중성이고 8, 9 올라가면은 알칼리입니다. 그래서 6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산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산성 토양에서는 약하다. 이게 시금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3번. 갱사지 가수원의 장마철 토지 관리법은 이랬는데, 이거는 초생 재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수원 토양을 초생이란 풀초자죠. 그래서 풀이나 목초로 피복하는 방법, 풀이나 목초 같은 것으로 덮어준단 말이에요. 덮어주는 방법으로서 결국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는 이런 방법이 초생법입니다. 그래서 갱사가 져 있는 가수원, 갱사진 가수원에서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 침식입니다. 그죠? 토양 침식이죠. 자, 이 침식을 막아주기 위해서 풀이나 목초로 덮어주는 겁니다. 풀이나 목초로 덮어주는 방법. 이것이 바로 초생법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14번. 식물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는 토양 수분의 종류는 바로 모간수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그래서, 자, 73페이지 우리가 보면은, 73페이지에 그림이 아마 나와 있겠죠? 여기서는 그림이 안 나와 있구나. 자,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그림으로서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포장용수량 이상의 수분은 중력수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포장용수량. 포장용수량 이상의 수분은 중력수라고 그러고, 이 중력수라는 말은 결국 중력에 의해서 빨려 흘러내려가 버릴 그러한 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에 의해서 결국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 버린다. 토양의 아래 부분으로까지 흘러내려가 버릴 그런 물이다. 이게 중력수예요. 이건 포장용수랑 이상의 부분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다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잉여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잉여수분이다. 자, 그 다음에 포장용수량으로부터 영구위조점, 이게 영구위조점에 해당되는 요 중간에 있는 수분의 양이 모관수입니다. 모관수. 이 모관수는 토양의 모관 현상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소공극의 모관 현상에 의해서 소공극에 물이 차 있는 그런 물이 바로 모관수입니다. 이 모관수야말로 작물의 생육에 실제로 이용이 되고 있는 유효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영구위조점 보다 더 적은 이러한 것이 바로 흡착수, 결합수 이렇게 되는데, 더 내려가면 결합수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흡착수다, 결합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토지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어서 거의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흡착수다라고 하는 것은 흡착되어 있음으로써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작물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고, 결합수의 경우에는 이거는 점토와 더욱더 강하게 결합되어서 완전히 분리가 안 되나. 그래서 이런 흡착수다, 결합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양에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작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 수분입니다. 토양에게 작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수분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결국 모관수가 작물의 생육에 활용이 되고 있는 유용한 수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의 모관수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한번 봅시다. 다음 열매 채소 중에서 건조에 매우 약하여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은 과실의 비대가 불량하고 쓴맛이 생기는 것, 이건 오이입니다. 그래서 오이의 경우는 건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토양이 건조한 곳에서 생육이 되고 있는 오이의 경우에는 쓴맛이 생기고 과실의 비대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주 작아집니다. 이거 오이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15번은 4번이 정답이다. 다음 16번. 비료 유실이 가장 많은 토양은, 유실이다라고 하는 비료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비료가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쭉 그냥 토양 밑으로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유실입니다. 유실. 그래서 비료 유실이 가장 많은 토양은 결국은 사질토가 되겠죠. 그죠? 사질토의 경우에 유실이 가장 많고, 이것도 유기물 함량이 풍부히 있으면, 그 유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초의 잔재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비료 유실이 어느 정도 막아지나 이런 결과가 되지만은 유기물조차도 작다. 그러니까 유기물도 작고, 그리고 사질토다 이렇게 한다면은 약간 점토의 양이 아주 적고 모래 성분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쑥 잘 빠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17번. 토양의 완충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완충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양의 완충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토양에 산이나 염기성 물질이 가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산성, 중성, 알칼리성의 소위 말하는 pH가 별로 변하지 않는 이러한 작용을 완충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염기성 물질이 좀 더 많이 유입돼 들어왔다라든지, 또는 산기가 많이 유입돼 들어왔다라든지, 그렇게 하다라고 하더라도 토양의 pH, 산성, 알칼리성, 중성을 판단한 pH 자체가 별로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토양 내부에 스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양 속에는. 자, 이런 걸 우리는 토양의 완충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토양의 완충작용은
양이온의 교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완충 능력이 높아진다 이랬죠. 그 다음에 유기물이나 점토의 함량이 클수록 완충 능력은 더 높아진다. 그래서 토양 속에 양이온, 플러스 이온 교환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유기물이나 점토의 함량이 크면 클수록 완충 능력은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에 사토 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토는 이건 모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완충작용은 사토보다도 점토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토양의 완충작용은 사토가 아니라 점토 함량이 많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다음 18번 토양 유기물의 작용 효과가 아닌 것은 이랬는데, 자, 토양 유기물의 작용은 2번, 3번, 4번의 작용을 하고 1번에 토양 유용 미생물을 감소시킨다라고 했는데,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유용한 미생물들이 오히려 그걸로 생성이 더 촉진되고 활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증가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다음 19번 토양 유기물 기능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유기물은 완충 능력을 증대시키고요. 보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료를 토양에 함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비력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이런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분해할 때 미생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점액, 이 점액으로 인해서 단립 구조가 아니라 입단 구조를 촉진시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단립 구조를 촉진시킨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20번 문제. 다음 중 병의 발생을 특히 많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소비료의 문제인데, 우리가 작물의 생장 과정에서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주면, 다시 말하면 질소 과다가 되죠. 질소 과다 현상이 나타나면은 뱅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뱅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실의 경우에는 질소 과다의 경우에 착색이 지연되고 과분무 상태가 되어서 생리장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과분무다라고 하는 것은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상태를 과분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소 과잉인 경우에 뱅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뱅충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과실의 경우는 과분무 현상이 나타난다. 과분무 현상이 나타난다. 착색이 불량해지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이런 과분무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질소 과다로 인해서 그렇다. 질소. 그래서 여기서 병의 발생을 특히 많게 하는 요소는 뭐냐라고 바로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저항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21번에 인산질 비료가 질소나 칼륨질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뭐냐라고 했는데, 자, 이런 인산질 비료의 경우에는 인산은 산성 토양에서 불용성 인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인산은 산성 토양에서 불용화된다 이 말이죠. 불용성 인산이 됩니다. 불용화됩니다. 불용화다라고 하는 말은 물에 녹지 않는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죠. 그죠? 흡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산질 비료의 이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성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뭐와 접하면 산성 토양에서 철 알루미늄과 결합이 되어서 불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산질 비료가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철이나 알루미늄과 산성 토양에서 결합이 되고,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 인해서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결합하여 고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그 상태가 결정되는 것, 이걸 고정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인산질 비료는, 인산은 산성 토양에서는 철, 알루미늄과 결합이 잘 되고요.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불용화되기 때문에
작물의 흡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번은 4번이 정답이다. 다음 22번. 다음 영양 성분 중에서 과실의 비대 생장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이랬는데, 자, 그건 바로 칼륨입니다. 이 칼륨이 결핍되면은 비대 생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실의 경우에 비대 생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칼륨의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다음 23번. 강한 바람은 작물의 장애를 유발하는데 다음에서 강풍에 의한 생리적 장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랬죠. 자, 약한 바람, 조금만 약한 바람이 불면은 결국 잎의 기공이 그만큼 더 잘 열리게 되고 기공을 통해서 정산 활동이 그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생리작용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강풍의 경우는 바람이 세게 분다. 강풍의 경우는 오히려 기공이 막힙니다. 강풍의 경우는 기공이 막힙니다. 자, 기공이 막히면은 결국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이제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햇빛의 광과 결합해서 광합성 작용이 이루어져서 탄수화물을 생성할 건데 강풍에 접하게 되면은 기공이 막히고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흡수가 떨어지면 광합성량이 그만큼 떨어지고 광합성량이 떨어지면 결국 탄수화물의 생성이 떨어져서 영양분의 저장이 그만큼 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 광합성이 저하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호흡 증가로 양분 소모가 촉진된다 이랬는데, 자, 광풍에 접하면은 작물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증가됩니까? 줄어듭니까? 호흡이 증가되죠. 그죠? 그래서 호흡이 증가되고.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이 저장하고 있는 영양분을 소모하는 활동입니다. 영양분의 산화 활동이고, 영양분의 소모 활동입니다. 소모 활동이기 때문에 결국 양분 소모가 촉진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건조해가 유발된다. 이 말은 강풍으로 인해서 증산이 나타나면은 건조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3번에 보니까 도복과 상처로 부패가 발생한다는, 도복이라는 건 쓰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찢긴다든지 여러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럼 그 상처 난 틈으로 어떤 병균이 침범해서 이러한 부패가 발생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다 강풍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1번, 2번, 3번, 4번 다 강풍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강풍이 생리적 장애라고 그래요. 생리적. 그러면 1번과 2번, 4번은 생리적 장애에 해당되지만은 3번은 쓰러졌다, 상처가 났다 이런 것들은 생리적 장애가 아니고 무슨 장애라고 그럽니까? 물리적 장애 또는 기계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장애 또는 기계적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